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요바이, 사라진 풍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구조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일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풍습, 하지만 지금은 거의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성이 밤이 되면 몰래 여자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 여자는 잠든 상태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남자가 들어올 걸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녀 옆에 눕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게 단순한 강간인가요? 아니면 합의된 성관계인가요? 아니면 문화인가요? 일본에는 과거 이런 풍습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름은 요바이. 밤에 기어간다는 뜻 그대로 남성이 밤중에 여성의 방에 몰래 찾아가 성관계를 맺는 관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묵인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일종의 연애 방식으로도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모든 질문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런 풍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걸 단순히 이상한 성적 일탈로 치부해도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걸 얼마나 낯설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요바이는 일본의 농촌, 특히 에도 시대에서 메이지 초기까지 일부 지방에서 존재했던 실질적인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히다 지방, 시마네현, 야마가타현 같은 지역에서는 실제 구술 기록과 민속조사 문헌을 통해 요바이가 꽤 오랜 기간 일상처럼 이어졌다는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요바이가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행동이 아니라 그 지역의 결혼 문화, 계급 구조, 노동 환경, 주거 형태까지 모두 연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농촌의 많은 집들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지만 방 구조가 단순하고 문이나 잠금 장치가 거의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 말은 밤에 누가 들어와도 막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엔 지금과 달리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집안 간의 노동력 결합, 혈통 유지, 자원 분배의 일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은 결혼 전까지도 상대를 시험해보는 일종의 사회적 허용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요바이를 연애의 수단, 결혼 전 탐색의 수단, 혹은 실질적으로 신랑 감신 부감을 골라내는 제도처럼 작동했다고 보는 민속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나기타 쿠니오. 일본 민속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요바이에 대해 언급하며 이건 단순한 음란 행위가 아니라 한 공동체 내에서 젊은이들이 짝을 찾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도 기능했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일부 마을에서는 요바이를 통해 관계를 맺은 뒤 그 여성이 임신하면 그 남성과 결혼하는 방식이 암묵적인 규칙처럼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행위를 범죄로 느끼지만 그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합의의 형식조차 존재했던 구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바이가 로맨틱한 야간 방문이었던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풍습이 권력과 얽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요바이의 시작이 단순한 연애 방식이었든 결혼 전 탐색의 문화였든 이 풍습이 오랜 세월 유지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권력입니다. 한 마을 안에서도 누군가는 가난했고 누군가는 지주였으며 누군가는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군가는 선택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었죠. 요바이의 어두운 이면은 바로 이 선택권의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밤에 찾아가는 건 늘 남성이었고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여성은 그 마을에서 사회적 자원이 많은 여성, 즉 외모가 출중하다거나 부모가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이미 약혼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됐습니다. 그 외의 여성, 특히 하층 계급의 집딸들은 방문을 거절하면 오히려 태도가 나쁘다, 시집 못 갈 성격이다라는 낙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합의한 게 아니라 합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요바이를 거부한 여성의 집에 돌을 던졌다는 민속 기록들입니다. 여성을 향한 야간 방문은 로맨스가 아니라 일방적인 성적 권한 행사가 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풍습이 마을에서 마을로 전파되고 남성들 사이에 무용담처럼 회자되면서 여성은 하나의 대상물로서 기능하는 존재로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흔적은 사찰과 성직자들의 요바이 기록입니다. 에도 시대 후기 나가노현과 후쿠이현 일대의 오래된 절에서 발견된 사찰 일지에는
승려들이 밤의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요바이를 정당화한 사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 신도가 머무는 숙소에 몰래 들어가 해탈을 위한 의식이라고 주장했죠. 그걸 거부하면 깨달음의 길을 막았다는 누명을 씌워 여성을 마을에서 추방하는 방식으로 응징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문화도 전통도 아니었습니다. 제도화된 성착취 구조였습니다. 일본 내 일부 민속학자들은 요바이를 단순한 지역 문화가 아니라 봉건적 남성 권력이 여성을 통제하고 평가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다고 분석합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침묵의 동의입니다. 입 밖으로 예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실제로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사회적 구조상 거절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침묵을 동의로 간주한 채 모든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메커니즘 지금과 정말 다른가요?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자는 종종 말합니다. 서로 좋아해서 한 일입니다. 싫었으면 거부했겠죠. 왜 그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문제 삼느냐고요? 요바이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사이에는 200년의 시간 차가 있지만 구조는 아주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의 본질은 바로 힘의 차이,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침묵 속에 존재하는 왜곡된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요바이는 지나간 전통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권력의 기술이었습니다. 요바이는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서구화의 길을 걷습니다. 군대, 교육, 의복, 행정 모든 걸 근대국가 시스템으로 바꾸던 그 시기 가장 먼저 정비된 것 중 하나가 가족제도와 결혼제도였습니다. 국가가 정한 가족호적법이 생기고 결혼은 정식 등록을 해야만 법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죠. 이제 연애는 밤에 기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서와 도장으로 결정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요바이는 사라진 걸까요? 형식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정신, 그 권력, 그 방식은 다른 얼굴로 살아남았습니다. 1930년대 일본, 애인이라는 개념은 아직 희미했고 성은 여전히 남성의 권리, 여성의 의무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도쿄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우에노 치즈코는 1950년대 일본 농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남깁니다. 요바이는 사라졌지만 그 밤의 규칙은 여전히 여성의 몸 위에 새겨져 있다. 그녀가 말한 밤의 규칙이란 여성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해야 했던 수동성, 그 어떤 표현도 거부로 간주되지 않는 사회적 함정, 그리고 침묵조차도 책임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요바이의 흔적은 다른 방식으로도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후 일본의 러브호텔 문화는 단순한 성소비 공간이 아니라 공공의 눈을 피해 남녀가 접촉할 수 있는 구조를 상품화한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사적인 공간에서 여성을 찾아가 관계를 맺던 요바이의 상황 시뮬레이션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야간 청춘 드라마들에서도 남성이 갑작스럽게 여성의 방에 찾아가거나 비오는 밤에 숙소에 억지로 함께 묵게 되는 장면은 지금도 설렘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됩니다. 그건 단순한 클리셰가 아닙니다. 요바이의 구조가 낭만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도 그 과거를 비판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요바이는 불편합니다. 말하기 어렵고 판단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존재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있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워진 역사는 다른 얼굴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바이의 잔재는 현대 일본 사회에서 드러나는 여성 혐오, 데이트 성폭력, 묵살된 고발, 그리고 성적 표현에서의 여성 대상화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요바이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 했다가 지역 협력기관으로부터 이미 사라진 일인데 굳이 다시 들춰야 하느냐는 반발로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반응 속에는 불편한 과거를 묻고 싶어하는 사회의 심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묻는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워졌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남아있는 것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요바이의 진짜 그림자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 일본에 요바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그 구조는 정말 사라졌는가? 그 침묵은 지금 어디에 남아있는가? 우리 사회에는 그와 닮은 풍습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단순히 이상한 과거를 들춰보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워진 권력의 기록이고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할 구조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라진 풍습은 기억되지 않으면 그저 끝난 줄 알게 됩니다. 요바이는 일본의 토속 문화였습니다. 밤에 몰래 여인의 방으로 들어가 관계를 맺는 것. 지금 기준으론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관습 안에 살고 있을까요? 요바이의 구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권력자는 찾고, 피권력자는 기다리고, 침묵은 동의로 처리되고, 거절은 오히려 낙인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진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연애문화 혹은 썸문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안엔 때때로 요바이와 다르지 않은 침묵의 게임이 존재합니다. 싫으면 말했겠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날 분위기 봐선 문제 없었어. 끝나고 나서 왜 말을 바꾸는 건데? 이 말들, 요바이를 정당화하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권력자가 구조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로맨스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회적 위치, 경제력, 인지도의 차이로 비가시적 권력은 관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2018년 한국 사회는 미투를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운동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한때의 광풍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는 정말 구조를 바꿨을까요? 진짜 달라졌나요? 불쾌한 질문일 수 있지만 한 번만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누군가는 침묵합니다.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을 깨는 순간 너는 왜 그때 말 안 했니?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조롱합니다. 기억도 안 나는 일로 인생 망치려 하냐고. 이 모든 것들이 요바이의 유산입니다. 단순히 일본에 있었던 풍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문화 코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공기, 관계 안의 권력,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시절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지금은 법도 있고 인권도 있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까지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법은 있지만 말 안 하면 괜찮다는 공기는 여전하고 동의라는 단어는 여전히 입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상대의 분위기나 맥락에서 추측되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확실한 동의가 부끄러운 요구처럼 여겨지고 명확한 거절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분위기.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문화의 문제일까요? 요바이는 그렇게 생존했습니다. 형식은 사라졌지만 맥락과 분위기와 침묵의 구조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현재를 보는 도구입니다. 우리 사회가 놓친 감각, 무시해온 분위기, 외면해온 침묵을 다시 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반복됩니다. 요바이의 흔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머뭇거림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그땐 말할 수 없었어요 라는 한 문장 안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요바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 교과서에도 뉴스에도 일상 대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알아버렸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묵인했고 누구에게 침묵을 요구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계속 재생산되었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이걸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불편함은 중요합니다. 불편해야 바뀝니다. 불편해야 질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해온 관계들은 정말 괜찮았던 걸까? 나는 누군가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한 적은 없을까? 나는 지금 어떤 분위기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순간 그게 진짜 변화의 출발입니다. 이 콘텐츠는 누군가를 몰아세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기억되지 않은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해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꺼낸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미화됩니다.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그건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포장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채널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식을 던져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어떤 세계에서 태어났고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으며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지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다루는 채널입니다. 지식은 정보를 넘어설 때 비로소 무기가 됩니다. 말 못하던 것을 말할 수 있게 하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만들고 아무렇지도 않던 걸 낯설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했다면 그건 잘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불편함을 껴안고 나간다면 당신은 이미 이 구조 바깥으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잊히는 진실을 꺼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불편한 걸 대신 말해주기 위해, 누군가 말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잊히지 않게 붙잡아두기 위해. 이것이 요바이를 꺼낸 이유이며 당신만 모르는 지식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